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나가달라고? 이 집에서 그 집은 내가 사준 집이었습니다. 내가 손수 계약하고 내 돈으로 지불하고 오로지 아들 걱정에 손녀 생각에 마련했던 공간이었어요.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친엄마처럼 챙기겠다고 했고 아들은 엄마, 이제부터 편히 살아라며 내 손을 잡았지요. 그 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웃으며 말하던 며느리는 언제부턴가 눈을 피했고 식탁 위 반찬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결국 제 입맛도 제 존재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나를 향한 마음이 식어갈 때쯤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머물 수는 있어도 살 수는 없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눈물도 보이지 않고 조용히. 그날부터 나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 정정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래 계세요. 그 말에 속았습니다. 아니, 믿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햇살이 참 따뜻했고 겨울 끝자락의 공기에서도 봄 냄새가 살짝 났거든요. 손녀 민서가 문 앞까지 달려와 안기는데 그 품이 왜 그렇게 따뜻하던지요.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미역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식사하셔야죠. 제가 오늘 점심 준비했어요. 미역국에 계란말이, 감자조림까지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여기서 편하게 지내. 일하지 마. 손주도 봐주지 말고.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 이제 내 노년을 함께 해줄 구석이 있다는 안도감에 제 마음 한 구석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 집은 내가 사준 집이었습니다. 남편 돌아가신 후 내내 일만 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집, 그 집에서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어쩌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보상받는 느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러웠고 처음엔 살갑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제 엄마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민서 방 옆에 있는 작은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조용한 방,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제 등허리를 받쳐줄 작은 소파 하나. 그 방에서 저는 다시 새로 시작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민서가 할머니 하며 깨우러 왔고 저는 그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체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도 같이 시장에 나가자고 했고 함께 저녁 반찬을 준비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어있던 거리감을, 그 친절 뒤에 숨겨진 계산을, 그리고 그 집이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게 참 묘합니다. 처음엔 못 느껴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퍼즐 조각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지요. 며느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TV 그렇게 안 봐요. 그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지만 그 순간 제가 보고 있던 전원일기 화면이 쓱 사라지며 다른 채널로 바뀌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하면 괜히 예민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았는데 제 수저가 빠져 있더군요. 어머님, 요즘 저녁 많이 안 드시잖아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수저 하나를 챙겨줬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제가 며칠 전 만들어 놓았던 고들빼기 김치가 봉지째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좀 오래돼서요. 민서가 냄새 난다고 해서.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 제 입맛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안방의 조명도 바뀌어 있었고 화장실 선반에는 제가 쓰던 치약이 어느 순간 치워져 있었어요. 대신 허브향 나는 치약이 놓여 있었죠. 작은 것 하나하나가 말없이 제게 당신은
이 집의 낯선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듯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눈을 피하고 있었고 그 친절은 점점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집에 존재하지만 조용히 조심하는 하숙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몇 달 전엔 그 집에서 내 방을 꾸미며 웃었는데 이젠 숨소리마저 줄이며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민서는 일찍 잠이 들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왔지만 방문을 닫지 않고 소리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그 공간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 솔직히 너무 피곤해요. 어머님 계시니까 집이 좀 숨막혀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들. 아침마다 부엌 들어가면 벌써 반찬 냄새에 머리 아프고 민서도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맨날 옛날 얘기하니까 지루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제 온몸이 주저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그 집을 향한 정성과 사랑을 담아 밥을 해왔는데 그 냄새가 머리 아프다고요? 민서에게 들려주던 제 이야기가 지루하다고요? 나는 그 집의 불편한 공기였던 걸까요? 나는 그저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건데요. 잠시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노력은 하시잖아. 그걸 좀 봐줘. 하지만 그 말조차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힘들었고, 내가 눈치 보고 있었고, 내가 없는 듯 살아주려 했던 노력들, 그 어떤 것도 전달되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저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숨죽이며.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 분노, 허탈함이 모두 섞여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공간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믿었던 가족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요. 그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 지수도 사람이고 감정이 쌓였나 봐. 그 말이 제 귓가를 찢듯이 아프게 들어왔습니다. 사람이라고요? 그럼 나는 뭐였을까요? 사람이 아니었나요? 나는 엄마 아니었나요? 제가 그 집을 사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 아들이 힘들다며 저를 찾아왔을 때 제 전 재산을 털어 아파트 중도금을 내줬고 남편이 남겨준 몇 푼 안 되는 보험금도 보태주었습니다. 그런 집을, 그 집에서 내가 눈치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순간 저를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게다가 그 집 명의요? 지수 앞으로 해두자. 나중에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그 말도 아들이 먼저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을 믿었고 가정을 지켜주고 싶었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선택이 당연한 희생으로 치부되는 듯했습니다. 엄마도 조금만 이해해줘. 그 말은 제가 그동안 참아온 수많은 순간을 무시하는 말 같았습니다. 제가 이해해야 할 사람은 정말 저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들의 그 말은 그 어떤 며느리의 무심한 말보다 훨씬 더 깊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고향에 가시는 건 어때요? 그 말이 던져지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고 말투는 상냥하지만 거리감이 분명했습니다. 그게 더 서늘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약봉지 하나, 손녀 민서가 그려준 그림 한 장. 그게 제가 챙긴 전부였습니다. 민서는 어디 갔니? 학원 갔어요. 그 대답도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집 안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닦고 정리하고 다듬었던 부엌, 제가 돌봐준 손녀의 장난감이 흩어진 거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안에 제 자리는 없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나 간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때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붙잡아 주길 바랐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파트 복도 한켠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할머니, 미안해요. 내가 다 커서 꼭 데리러 갈게요. 그 말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그래,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을 나와 처음 한 일은 구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친절한 복지 상담사가 저를 법률 상담팀으로 안내해 주었고 거기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집 명의가 며느리 앞으로 되어 있어도요. 실제 돈을 내신 게 어르신면 재산권 주장을 하실 수 있어요. 입증만 잘 되면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수첩을 꺼냈습니다. 집 계약할 때 은행에서 받은 계좌이체 내역, 그때 적어둔 메모들, 그리고 통장 사본까지 모아뒀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마침 구청에서 연계해준 공익변호사였어요. 그분이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기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너졌던 자존심이 다시 자라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중하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조용히 문자 하나 남겼습니다. 내가 결정했던 일이니 결과도 너희가 감당하길 바란다. 2달쯤 지나 그 집은 매물로 나왔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정식으로 매각 위임을 했고 세입자, 보증금 정산까지 직접 처리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문화센터 여부원룸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딱 9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햇빛이 참 잘 들었고 무엇보다 내 이름으로 된 공간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처음으로 마음 놓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복수란 누굴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정정혜라는 이름으로요. 이사 첫날 커튼도 없이 텅 빈 방에 앉았습니다. 버너 하나, 작은 냄비 하나, 전기장판, 이불 한 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요, 햇살이 참 따뜻했어요. 창문을 여니 바람이 솔솔 들어왔고 먼지 낀 창틀조차도 왠지 반가웠습니다. 나는 혼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종이컵 하나, 김치 조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군요. 아, 이게 내 집이구나. 그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보고 싶은 TV를 틀어놓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공간. 나는 그 방에 누워 천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평평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혼자라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공간,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작고 소박한 방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내 인생에서 가장 넓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봄이 다가올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낯선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엔 민서가 꼭 붙잡혀 있었죠. 아들은 오래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복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아남았다는 거요. 민서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이 갑자기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집 냄새 좋아요. 민서의 그 한마디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제 곁으로 와줬다는 것.
그게 그날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TV 소리를 키워놓고 민서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내가 자주 올게요. 엄마가 뭐라 해도 나는 올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집을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그 선택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봄이 완연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벚꽃잎이 길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더군요. 그 꽃잎을 밟고 걷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집을 나올 수 있었던 건 결국 나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이구나. 이제 나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라는 말이 더 이상 고립이나 외로움의 뜻은 아닙니다. 이젠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들네도 며느리도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엄마, 민서도 많이 보고 싶어 해. 예전처럼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젠 내가 나한테 맞춰서 사는 게 더 좋아. 민서가 가끔 놀러 옵니다. 함께 간단한 음식을 만들고 공원도 걷습니다. 그 아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나중에 나 혼자 살면 꼭 옆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내리고 작은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 가끔은 외롭습니다. 네,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외로움조차도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버릴 때 외롭고 자신을 지킬 때 비로소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정의 이야기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 품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누군가의 뒷모습으로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나라는 사람은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받기 위해 눈치 볼 필요도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버틸 이유도 없다는 것을요. 사람이 진짜로 외로운 건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당당해지고, 그때 비로소 다시 살아납니다. 당신도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의 이야기도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